만남. 에튜드란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며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면 이 단어를 들어봤거나 겪어본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래서 에튜드가 뭔가요? 에튜드란,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럼 천천히 많은 단어와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에튜드는 원래 프랑스어로 공부, 연구, 연구서, 조사, 습작, 연습곡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진다. 복수일 때는 학업이나 교육이란 뜻하고 예전에는 배려나 노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실로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구체적 연습 도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를 연기예술 분야로 가져와 새롭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에튜드의 단순한 정의는 하나의 갈등 상황 안에서 심리와 신체가 통합되는 즉흥 행동을 위한 연습 도구 정도이다. 그리고 더 줄여 갈등이 있는 즉흥 상황극 정도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튜드의 핵심은 즉흥 행동이다. 만약 에튜드를 이해한다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좋은 연기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 마법 같은 성질 때문에 에튜드는 어렵고 자칫 오해하기 쉽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에튜드는 법칙이나 결과가 아니라 원리이자 과정이다. 1900년대 초 모스크바 시내의 한 연회장.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오늘 이 자리가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혁명적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장르와 분야를 초월해 함께 얘기하고 교류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술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졌습니다. 삶의 경험이 예술이 되는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예술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저희 모임이 더욱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모임 초반에 잠깐 시간을 내서 예술 교류를 위한 짧은 에튜드를 하면 어떨까요? 주제는 질투로 하겠습니다. 시인의 즉흥 신앙송에 이어 피아니스트의 즉흥 연주가 시작된다. 그리고 배우 두 사람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에튜드를 통해 모두가 그리고 모든 문화예술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이성과 직관. 에튜드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인간의 내면 구조를 다뤄야 한다. 의식이 있는 공간과 의식이 없는 공간이 있다. 그렇다면 의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의식이란 알 수 없고 다루기가 힘든 것이다. 반대로 알 수 있고 다룰 수 있다면 의식이다. 생각, 마음, 감정, 심리 등의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관념들은 무의식이기도 또 의식이기도 하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다가 인간이 이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의식적인 것으로 전환된다. 심리치료는 무의식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이 내면의 문제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의식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시 에튜드로 돌아오면 에튜드의 목표는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삶에서 화가 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행동을 무대에서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어떤 무의식적인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차려야만 가능하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즉 무의식적인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의식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 성격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환경과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무의식에 자리한 내면의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을 살펴 현재의 주어진 상황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무의식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각, 즉 신체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는 갑자기 콧구멍이 커지고 숨을 거칠게 내쉬며 심장이 빨리 뛰고 모든 근육들이 커지며 양 주먹에 힘이 들어간 내 신체 상태를 느낀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내 신체 감각으로 느낀다. 이성이 아닌 감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무의식을 알아차리고 이를 순식간에 행동과 연결시키는 것을 즉흥 행동이라고 한다. 에튜드는 이 즉흥 행동을 연습하는 학습 도구이다. 분노를 느끼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소리 지르며 화내는 즉흥 행동들은 내 마음의 평화를 무참히 깨뜨릴 것 같아서 좀 무섭네요. 직관적으로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지는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참을 수도 있고요. 잠시 크게 숨을 쉴 수도 있고요. 상대에게 솔직한 감정을 설명할 수도, 상대방의 뺨을 때릴 수도 있겠지요. 직관적인 즉흥 행동이 곧 본능적으로 화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다양한 즉흥 행동들을 에튜드 안에서 경험한다면 직관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연습이 되는 거죠.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성이 개입할 틈도 없이 결과적으로 잘 연결된 즉흥 행동들은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에튜드의 경험들은 곧 다음 직관의 바탕이 됩니다. 그 직관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직관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인데 소위 육감 같은 믿을 수 있을까요? 왠지 비과학적인데요. 직관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직관이란 한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에 빠져 무엇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직관이란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즉 데이터들이 이성이 개입할 틈도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순간에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직관이란 내 경험과 노하우의 압축물입니다. 이 나만의 압축물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직관은 무의식적인 것 아닌가요? 보이지 않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무의식과 의식 사이쯤에 있겠네요. 직관이 이 둘 사이에서 떠올라 살짝 머리만 보이는 순간 잡아서 의식 위로 끄집어 올려내는 것이 즉흥 행동입니다. 하지만 매번 성공할 수 없겠죠.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네요. 이해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 직접 해봐야 되겠어요. 네, 직접 에튜드를 실현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많은 예술가들이 이 직관적인 과정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요? 영감이 떠올랐다. 즉흥. 에튜드를 간단하게 즉흥 상황극이라 부른다. 직관이란 단어도 영감이란 단어도 의식이란 단어도 아닌 즉흥을 대표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다. 이 단어는 내면이 행동으로 바뀌는 과정의 빠른 속도감을 전달해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튜드의 상황에서는 말을 포함한 모든 행동이 대본이란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만약 에튜드를 반복 연습해서 대본화한다면 이미 에튜드가 아니다. 에튜드는 매번 할 때마다 다르다.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같아진다면 이미 즉흥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에튜드는 곧 즉흥이다. 이 한 단어로 설명 가능하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즉흥이란 단어 속에서 속도감, 움직임, 자유의 핵심 개념들을 다 설명할 수 있기에.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들의 틀에 박힌 관습적인 연기를 쉿담프 연기라 부르며 가장 문제시했다.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쉿담프 연기의 반대말이 즉흥 연기이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에튜드라 두 분 다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근데 마지막에 문을 열고 나가시다가 잠깐 기다리셨어요. 제가 기다렸나요? 사실 제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 바로 날 불러 세워서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늦게 불러서 나도 모르게 잠깐 기다렸나 보네요. 두 분이 약속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몇 번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기다리는 게 보였나요? 정말 잠깐 멈칫했는데.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살짝 돌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셨고요. 그리고 숨도 잠시 참으셨어요. 다 들켜버렸네요.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에튜드는 직접 실현을 통해 반복 연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이 진행될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에튜드의 연습입니다. 상황의 진행 과정을 미리 정말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처음 실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에튜드가 숙지되고 실제 대본을 가지고 연습할 때는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이때도 정해진 대사와 행동 사이에는 수많은 즉흥 행동들로 채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에튜드를 통해 즉흥 행동 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연습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많이 연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도 에튜드 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이 정해져야 너무 막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것 없이 매번 달라진다면 어려워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에튜드에서도 정해두지 않아야 지금 이 순간에 상대방에 집중하며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순간,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며 여기에다 시간이 더해진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가? 시간의 기준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다. 지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또 과거는 현재의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마찬가지로 미래는 심지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임에도 미래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현재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게슈탈트 심리학을 만든 F. 펄스는 미래에서 현재를 뺀 것이 불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불안은 사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도 과거와 미래만큼이나 다루기 쉽지 않다. 지금 말을 하는 과정 중에도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가 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사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에 살 수 있을까? 이 주제는 삶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 심지어 작가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으니 F. 펄스가 말한 불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삶이 너를 속여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은 지나가고 기쁜 날이
믿어 올 거야. 사랑은 미래에 있고 현재는 우울하지만 모든 것은 순간이고 또 지나가. 지나간 것은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러시아 시인 A.S. 푸시킨의 시 삶이 너를 속여도를 읽으면 시의 화자는 마치 미래는 물론 모든 것을 아는 예언자 같다. 그는 시의 마지막에서 이 주제의 답을 말해준다. 모든 것은 순간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리고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흥 행동이란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미래를 예측하거나 혹은 이미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미리 짐작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순간의 상대방을 바로 듣고 보기. 2000년대 초 모스크바의 어느 연극대 강의실. 다음 에티드 준비해 주세요. 저희 아직 안 끝났는데요. 다음 에티드 세팅하는 동안 환기 좀 시킵시다. 이내 한 사람은 무대를 정리하기 시작하지만 다른 이는 그대로 무대에 서 있다. 주어진 상황도 명확했고 이렇게 선명한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문제는 없어요. 생기가 없을 뿐. 생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즉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보지도 듣지도 않고 각자 혼자 연기하는데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나요? 뻔한 갈등이네요. 지금 순간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생각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두 사람의 에튜드에 집중할 수 없네요. 다른 생각이 들어서. 갈등. 살아있는 즉흥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에튜드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두 가지의 목표가 대립되는 갈등이 있어야 하고 이 갈등은 고조되어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 에튜드의 구조는 작가의 글쓰기 작업처럼 미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배우들은 즉흥 행동을 하며 상황의 흐름을 느껴야 한다.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연기하는 배우이자 동시에 에튜드 상황극의 작가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에튜드가 시작되고 사건이 생기며 갈등은 점차 고조되다가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에튜드가 마무리된다. 사건과 갈등이 없다면 에튜드 상황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굳이 볼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보는 모든 연기 예술의 이야기들은 사건과 갈등의 연속이다. 하지만 갈등이란 소리 지르고 화내며 미워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가 다름을,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름을 확인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갈등이다. 우리는 어제도 에튜드를 만들기 위해 기숙사에서 밤새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더 선명한 갈등 상황을 만들 것인가? 그래, 동기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이 행동을 꼭 해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나의 목표는 강해진다. 오늘 내가 친구를 봐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 내일 아침에 이 나라를 떠난다고 상황을 설정하자. 이번에 떠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어쩌면 영영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자. 반드시 설득해야만 한다. 절대 지면 안 되는 운명을 건 게임이라 생각하자. 그래, 충분해. 동기가 훨씬 더 명확해졌어. 발표 직전까지 조용히 에튜드에 주어진 상황을 얘기하던 우리는 무대에서 발표 중인 에튜드에 자꾸 시선을 뺏긴다. 혼자서 발표하는 동기 녀석의 에튜드 안에는 눈에 띄는 갈등은 없었다. 큰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지도 무언가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그냥 자기 의자에서 계속 뒤척이며 자세를 바꿔 앉을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가 무언가 불편한 자신의 상태와 갈등 중이란 걸 눈치챘다. 그는 차분하지만 진지하게 자신의 불편한 상태에 집중하고 있었다. 겉으로 선명해 보이지 않던 그 갈등의 분위기는 서서히 우리를 압도했고
우리 모두는 그에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의 갈등에서는 소소하지만 깊이가 느껴졌다. 경험과 체험.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것을 경험이라고 한다. 이 경험들은 삶을 사는데 바탕이 되며 또 이러한 삶의 경험들은 예술가를 만나 예술로 승화되기도 한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제이 듀이는 그에 져서 예술로서의 경험에서 이처럼 예술이 되는 삶의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우리의 경험들은 연기 예술에서 소재로 사용된다. 에튜드는 우리의 경험을 소재로 만든다. 있었던 일,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겪은 일, 혹은 없었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일들이 에튜드의 소재가 된다. 에튜드에서는 반드시 남이나 다른 역할이 아닌 나로서 연기해야만 한다. 에튜드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의 첫 번째 과정인 자신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스스로가 예술적 도구이다.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악기를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배우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역할 연기를 시작한다면 무대에서 친구를 미워하며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은 나인가? 아니면 역할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인가?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한 에튜드에서 우린 갈등을 다룬다. 그 갈등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예술적 체험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재현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현은 습관적인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재현이 아닌 깊이 있는 체험이 필요하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기를 체험의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 그린버그는 정서 중심 치료에서 표면에 보이는 2차적인 정서가 아닌 핵심 정서에 접근하기 위해 깊은 정서적 체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에튜드에서의 갈등 상황은 깊은 체험으로 내려가는 길이 된다. 에튜드에서 갈등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전 갈등이 싫은데요. 굳이 갈등을 만들어 부정적인 감정들을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누구에게나 갈등은 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극적인 갈등을 다룰 필요 없습니다. 사소하고 잔잔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에튜드로 깊이 다뤄보고 싶은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에튜드를 만드는 것도 실제로 하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에튜드에서 만나는 체험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도 가짜도 아니고 연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튜드가 끝나면 그걸로 가상의 상황도 끝이 납니다. 시작. 에튜드는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핵심 도구이며 직관적인 즉흥 행동으로 깊은 갈등을 만나 예술적 체험을 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란 말인가? 이 심오한 원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에튜드를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 이런 코멘트를 한다면 지금 순간에 있지 않아요. 현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행동도 무대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현존하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즉흥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즉흥 행동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의식을... 죄송해요. 저는 1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집중과 이완. 에튜드의 구조와 원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한다 하여도 몸소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에튜드로 들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집중, 이완, 상상, 관계, 자감, 적응, 평가, 교류. 이들은 에튜드 요소이자 접근 단계이다.
이 8가지 유기적인 에튜드의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에튜드를 이룬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차례대로 다루는 것이 에튜드로 가는 구체적인 길이 된다. 이 요소들을 위한 구체적 훈련 모형들이 있다. 하지만 요소들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훈련 모형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에튜드에 접근하는 과정을 그려보자. 2000년대 초 서울의 어느 일반 대학 강의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튜드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에튜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은 1년, 최소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룹니다. 고작 6시간 동안 제대로 소개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책을 통해 배경 지식을 확인하셨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내용을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서둘러 진행하는 만큼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편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요. 1시간 30분씩 4번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사이에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에튜드는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동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행동을 하는 동시에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심리학의 메타인지의 개념과 같습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연기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배우가 있다면 그는 이전의 연기를 전혀 기억해낼 수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무대에서든 영화에서든 배우는 때에 따라 연기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평가하고 때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들은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패턴을 다루기 위해 작은 행동 습관부터 다뤄야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죠. 에튜드는 상황이라는 삶의 작은 단위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종의 실험극입니다. 상대방과 교류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서로 다른 목표가 충돌하는 갈등 상황 안에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에튜드 안에서는 즉흥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리 이성적으로 행동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수들에 따라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즉흥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시 에튜드, 즉 즉흥 상황이라는 개념을 더 작게 나누어 접근해 보겠습니다. 에튜드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집중, 이완, 상상, 관계, 자감, 적응, 평가, 교류로 총 8가지입니다. 이 중에 생소한 단어가 있나요? 자감, 감각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자감은 스스로자의 느낄 감이 더해진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대신 북한의 국어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배우가 주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 신체적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러시아의 연기 이론이 북한으로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감이라는 단어는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상태의 유기성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 에튜드의 8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요소를 정의하고 대표되는 훈련 모형 하나씩을 해보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집중과 이완입니다. 이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중이 된다면 이완이 되고요. 이완이 된다면 집중이 되기도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 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중이란 무엇인가요? 뭔가에 열중하는 상태 아닌가요? 네, 열중과 집중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 집중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집중하려면 글쎄요. 관심과 흥미, 애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진다는 말에 포함된 단어가 있죠. 대상입니다. 집중하려면 먼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하려는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없다면 집중할 수조차 없겠죠. 따라서 대상을 명확히 할수록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냥 집중하란 말보다는 무엇에 집중하라는 말이 더 명확합니다. 하지만 보통 집중의 대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대상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죠. 그래서 집중의 대상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 즉 범위를 만듭니다. 이것을 주의 집중의 원이라고 합니다. 주의 집중의 원을 위한 훈련 모형 하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의 집중의 원을 위한 범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범위 안의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죠. 다들 앉은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혹은 누워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을 이완시키시고요. 여기서 이완이란 그냥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긴장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이나 어깨가 긴장되어 있다면 풀어주세요. 신체적 긴장을 푼다는 것은 곧 심리적인 이완과 연결됩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의 집중의 원은 내 몸입니다. 내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볼게요. 숨소리, 심장 박동, 배에서 나는 소리 등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감각을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소리의 대상을 귀로 찾으면 그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리고 움직임을 느끼고 냄새나 맛을 느낄 수도 있겠죠. 눈을 감고 계시지만 대상을 이미지로 정확히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은 여기 강의실 안입니다. 이 안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들어볼게요. 소리를 찾으면 무슨 소리인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정확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듣겠습니다. 다음 원은 여기 강의실이 위치한 3층 전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가 제시하는 원의 범위가 아닌 다른 범위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강의실에서 나는 소리나 내 몸 안에서 나는 소리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집중을 해당 원으로 두세요. 다음은 여기 3층을 제외한 이 건물 전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건물 밖 캠퍼스 전체에서 나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건물 3층, 강의실, 내 몸의 순서로 원을 작게 하며 다시 소리를 듣겠습니다. 눈을 감으셨던 분들은 눈을 뜨고요.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작은 원인 내 몸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있었나요? 심장 박동 소리, 숨소리, 침 삼키는 소리요. 피가 흐르는 소리요.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퍼져나가면서 온몸으로 도는 소리가 보였어요. 정해진 답이 없으니 편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다음 원인 강의실에서는 의자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요. 저기 뒤쪽 창가 쪽에 앉은 사람 점퍼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교수님 목소리요. 정말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 강의실 밖 3층에서는 어떤 소리가 있었나요?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요. 무슨 대화를 나누던가요? 조별 과제, 다른 조언 얘기요. 네, 또 어떤 소리가 있었나요? 하수관 물 내려가는 소리요. 네, 좋습니다. 다음 원으로 가볼게요. 캠퍼스 안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나요? 주차하는 소리요. 오래 걸렸어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요. 바람이 점점 세지네요. 축구하는 소리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집중을 위한 훈련은 단순한 청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들과 상상을 사용해 대상들의 구체적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집중에서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의 집중의 원을 사용합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친구와 중요한 얘기를 집중해서 나눌 때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은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크게 넘어지며 잔을 깨트릴 때 순간적으로 주의 집중의 원이 커지며 그 상황을 인지합니다. 작은 주의 집중의 원이 깨지고 순간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그제서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지 인지합니다. 다시 집중하며 주의 집중의 원을 친구와 내가 있는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이제는 삶에서도 주의 집중의 원을 활용해 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에튜드 훈련은 삶에서도 이어집니다. 다음은 이완입니다. 이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긴장을 제거한 상태를 뜻합니다. 조금 더 딱딱하게 표현하자면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을 기다리거나 대결의 시작 신호를 기다리는 운동 선수들의 준비 자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긴장만을 제거하고 필요한 긴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이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의 과도한 긴장을 제거하고 척추의 적당한 긴장으로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체적인 긴장은 바로 심리적인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심리적인 긴장 또한 신체적인 긴장으로 이어지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픈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신체의 이완을 통해 심리적인 긴장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리적인 긴장이 제거되고 이완된 상태는 다시 집중으로 이어지겠죠. 집중하고 있는 상태는 곧 이완된 상태입니다. 사냥을 위해 소리 없이 먹잇감에 다가가는 맹수의 몸을 관찰해 보면 집중과 이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중과 이완은 함께하면 우리가 에튜드에 접근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즉,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완을 위한 훈련 모형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이 훈련 모형의 이름은 근육 감독관입니다. 움직이거나 혹은 정지하고 있을 때 신체의 긴장을 스스로 관찰하고 의식하는 존재가 근육 감독관입니다. 인원이 많아 다 함께 해볼 순 없으니 몇 분의 지원자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9분과 자유롭게 이 공간을 걷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의식적으로 내 신체를 관찰하겠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긴장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면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내 신체의 긴장을 찾으셨다면 이제 이완할 차례입니다. 이완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긴장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축된 근육을 쭉 늘려주는 거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요. 다음 2번째는 긴장된 근육에 의식적으로 더 긴장을 주는 겁니다. 최대한 수축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순간 힘을 빼세요. 신기하게도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용수철을 꽉 누르다가 손을 뗄 때 갑자기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튀어오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움직임 없이 의식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걸음을 유지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종아리 근육에 힘을 꽉 줄게요. 다들 걸음이 조금 이상해졌네요. 네,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빼세요. 좋습니다. 다음은 뒷목에다 힘을 줄게요. 분명 뒷목에다 힘을 주는데도 다들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목의 긴장은 불쾌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순간 힘을 빼면서 최대한 이완되는 근육을 느껴보세요. 표정들이 한결 밝아졌네요. 이제 이완을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상상을 활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걸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훈련은 특정 행동 중에 나의 근육 감독관이 불필요한 긴장을 발견할 때 이전의 행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완하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긴장을 확인하고는 스트레칭을 시작할 수 없겠죠. 다시 세 번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긴장된 특정 근육을 다른 물질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로 한번 해볼까요? 긴장으로 딱딱해진 배가 꿀로 변해 녹아내린다고 상상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린다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딱딱하고 무거운 물질들이 부드럽고 가벼운 물질들로 변화하는 과정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근육 감독관을 두고 의식적으로 신체를 이완하는 겁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지금까지의 집중과 이완은 에튜드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환기 좀 시킬까요? 상상과 관계, 그리고 자감. 집중과 이완의 상태가 상상으로 연결된다. 집중과 이완은 상상으로 가는 준비 단계이며 이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좋은 상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상상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다시 상상하며 심리 신체적 상태인 자감을 다시 상상할 수 있다. 이처럼 집중에서 자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에튜드의 내적 요소들이다. 흐름에 집중해 따라가 보면 어느새 에튜드에 들어가게 된다. 그 흐름에 의식적으로 몸을 맡긴다면. 다들 잘 쉬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에튜드 요소는 상상입니다. 상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것, 경험하진 않았지만 있을 법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창의적 상상이라고 말하죠. 다시 다른 기준으로 상상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상과 환상으로.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환상은 상상보다 더 마법적인 것 같아요. 판타지 영화, 소설 같은. 네,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현실성이 크다면 상상으로, 또 현실성이 작다면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상은 상상이 되기도 하고 망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좋은 상상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상의 중요성은 모두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상상 소환이란 이름의 훈련 모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도와주실 분? 이번에는 12분이 나오셨네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을 자유롭게 걸어주세요. 걸으면서 자신의 근육 감독관과 함께 심신을 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을 여기 공간으로 가져오세요. 쉬는 시간에 친구랑 나누었던 대화에서 집중과 이완, 상상을 위한 기본 준비죠. 훈련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어를 드립니다. 명사의 형태로 사람이나 사물일 수도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시한 단어를 듣고 자유롭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혹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떠오르겠죠. 다음 제가 박수를 치면 제자리에 서서 머릿속의 이미지를 내 몸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사진 속의 대상처럼 순간 정지된 포즈를 취하는 거죠. 머릿속의 영상을 순간 캡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움직이던 대상들이 갑자기 굳어 조각상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몸 동작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간단하죠? 제시어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rain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으면서 자유롭게 연상하세요. 이제 제가 박수를 치면 제자리에 서서 동작을 취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옆에 있는 분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학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우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서 있는데 멀리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비에 옷이 다 젖었는데도 웃으면서 이름을 크게 부르는 엄마가 창피하면서도 반갑네요. 네, 표정에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네, 그 다음 옆 친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 버려진 우산인데요.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아직 쓸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개에 힘을 줘서 전체를 피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펴질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두 분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들 각자의 상상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예전 기억도 있었고요. 새로운 상황도 있었고, 또 사람이 되기도 사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상을 위한 훈련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상상입니다. 지금 확인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른 상상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상상은 경험, 생각 등의 자신만의 상상의 재료를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상에는 정해진 답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한 상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자신만의 상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연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흐릿한 꿈이 꿈 일기를 쓰면서 점차 선명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는 내 신체, 몸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나만의 재료는 이미지와 내 몸을 거치며 구체적인 형상을 가집니다. 이것이 상상의 과정입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배우와 우리는 몸으로 상상을 현실화 혹은 가시화시키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어서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관계 또한 우리의 상상이 바탕이 됩니다. 관계는 상상만큼이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관계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힘듦, 연인, 사회생활 정도요? 관계에서 연상된 단어들이네요. 그 안에는 사람이 포함되고 있고요. 좋습니다. 관계에서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사람, 사물, 동물, 공간 혹은 사건이나 현상도 될 수 있겠네요.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겠죠. 러시아의 연기 교육자이자 연출가인 박탄고프는 무대 위 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그대로 있되 주변의 관계만 바꾸면 된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관계의 대상이 바뀌면 내 행동도 바뀝니다. 우리는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가족 등을 만날 때마다 각기 다른 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이란 훈련 모형으로 변화하는 대상을 공간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중 한 사람은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공간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그 공간과 관계를 상상하며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 혹은 상황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기에 이 둘을 따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훈련은 거의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공간에 따라 어떻게 행동이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집중과 이완, 상상, 그리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학생은 문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면접 대기실, 막 도착한 여행지 숙소, 지각한 전공 수업 강의실, 세일 기간 중 백화점, 시험 기간의 도서관, 소개팅 약속 장소인 카페 등을 만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훈련인데 긴장하지 않고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집중을 남들에게 뺏길 때 과정이 아닌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가장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찰했듯이 한 사람이 가지는 공간과의 다양한 관계는 곧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삶에서도 어느 장소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그 공간에 가지는 관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보면 대화를 듣지 않아도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관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니까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친구가 될지 아니면 적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관계가 결정합니다. 삶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어질 요소는 자감입니다. 자감은 마찬가지로 앞의 요소들, 집중과 이완, 상상, 관계의 통합 과정입니다. 자감의 정의는 우리가 지금 순간 느끼는 심리, 신체적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컨디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완을 다루면서 심리와 신체의 유기적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배가 아프면 심리적인 긴장 상태, 자감이 생기겠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두통이라는 신체적인 자감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심리와 신체의 자감은 양방향성을 가지며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심리의 자감을 다루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루지 않으면 실체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통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자감을 위주로 전체 자감을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자감도 신체적인 자감으로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통증, 피곤함, 졸림 등의 비교적 쉬운 신체적 자감부터 분노, 슬픔, 기쁨 등의 감정들도 신체적 자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 감정이 생길 때 신체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들이 곧 신체적 자감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자감을 위한 훈련 모형의 이름은 맨발로 걷기입니다. 제가 물리적인 공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 날씨, 외부 자극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맨발로 걸으면 됩니다. 이때 상상은 구체적인 이미지로 가질수록 감각들로 연결됩니다. 상상의 이미지를 감각과 연결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우리 지원자분들은 다시 이 공간을 걷겠습니다. 질문이요. 주어지는 공간을 걸을 때 옆에 사람과 함께 걷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옆에서 걷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신들만의 상상의 공간을 걷고 있습니다. 주의 집중의 원으로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3차원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도 주지도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현실과 상상의 공간에 동시에 있으니까요. 둘 다 신경 써야 되겠죠. 함께 걷되 따로 걷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을 복잡하게 대답했네요. 다시 돌아오면 주어진 공간을 상상하며 감각으로 느끼며 걷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공간은 사막입니다. 오후 2시경이고 바닥의 모래들은 매우 뜨겁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요. 발바닥에 닿는 뜨거운 모래들과 갈증으로 침이 말라가는 입안을 느껴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모래폭풍이 불어옵니다. 사방에서 몸과 얼굴을 때리는 작은 모래들로 얼굴이 따갑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고요. 모래들이 코와 귀로 그리고 입안으로 들어가 모래의 맛과 향이 느껴집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강해지네요. 어느새 저녁입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모래를 느껴보겠습니다. 바닥에 발바닥이 닿을 때마다 아주 작고 고운 모래 입자들이 연기처럼 퍼져나갑니다. 하늘엔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이 형형색색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날이 밝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차가운 물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강바닥의 미끈한 돌들을
조심스레 밟으며 걷습니다. 순간 종아리를 치고 지나가는 뭔가도 느껴지고요. 점차 수심이 깊어져 어느새 가슴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을 건넙니다. 키를 훌쩍 넘는 따뜻해진 물의 유속과 방향을, 즉 흐름을 느끼면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걸을 때마다 생기는 흙먼지로 시야가 가려집니다.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 뭔가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걷겠습니다.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은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진흙의 맛과 냄새가 느껴집니다. 멈추지 말고 천천히 진흙 속을 걸어갑니다. 진흙이 점차 굳어갑니다. 어느새 돌이 되었습니다. 모든 감각으로 느끼며 딱딱해진 돌 속을 계속 걸어갑니다. 감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암 속을 걷습니다. 용암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상태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느끼며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셨던 분들은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 공간들은 맨발로 걸어본 소감이 어떤가요? 제가 이미 가본 적 있는 공간들에 비해 돌이나 용암 그리고 무중력 공간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감각을 상상하고 집중하니까 나중엔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감각들이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돌 속을 지나갈 때 무서워서 빨리 지나가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네, 봤습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무중력 공간은 엄청 자유로워서 정말 신나게 뛰어다녔네요. 전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오로라도 봤어요. 녹색과 보라색이 함께 있는. 네, 좋습니다. 다들 잘해주셨습니다. 자신만의 자감을 느끼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보여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대 위 공연이라면 자감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표현을 디자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는 마지막 단계이며 그 전에 자신만의 자감을 충분히 느끼며 찾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상, 관계, 그리고 자감을 위한 훈련 모형을 다뤄봤고요. 쉬었다가 적응을 시작하겠습니다. 적응과 평가, 그리고 교류. 집중과 이완, 상상, 관계, 자감의 에튜드 요소들은 에튜드의 내적 요소이다. 다시 말해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지금부터 이어질 적응과 평가, 그리고 교류의 외적 요소들은 내적 상황과 개인에서 외적 상황과 상대방으로 확장된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상황과 매우 닮아 있으며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에튜드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돕도록 안내만 할 뿐입니다. 네, 간식들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훈련 모형이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편하게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에튜드 외적 요소들을 다룹니다. 외적 요소를 다루기 위해 목표와 상대방이 등장합니다. 목표는 에튜드에 주어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가 선명하고 강할수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동기부여가 된 두 사람은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은 부정적인 정서가 아닌 깊이 있는 내적 체험을 다루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전체 과정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적응한다고 표현하죠. 삶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기존에 적응된 패턴을 떠나 새로운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죠. 새로운 공간과 사람과 일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적응된 패턴을 유지하며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또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잘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아주 뛰어난 배우가 아닌 이상 생각만이 아닌 행동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적인 목표를 상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적응 훈련 모형의 목표입니다. 이번 훈련 모형은 메신저입니다. 한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다가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러 들어옵니다. 목표와 행동 동기에 따라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확인하는 훈련 모형입니다. 누가 한번 네, 감사합니다.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제가 장소와 상황을 제시하면 바로 즉흥적으로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와도 되나요? 이성적으로 행동을 미리 그려볼수록 좋지 않습니다. 바로 즉흥적으로 시작하세요. 행동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몸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장소는 학교이고 지금 건물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불났어요. 모두 밖으로 피해요. 뭐해요, 빨리! 굉장히 빠르게 상황에 적응하셨네요. 네,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때의 긴박한 분위기가 순간 떠오르면서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사람들이 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대피시켰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 후에 추가로 동기를 강화할 만한 추가 상황을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 없겠네요. 추가 상황이요? 예를 들면 이 장소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거나 학생들의 대피를 도와야 할 책임자라거나 혹은 이미 불이 복도까지 들어오고 있고 서두르지 않으면 대피로가 차단될 상황이거나 이 정도요. 이처럼 동기가 명확할수록 목표를 이루는 힘이 강해지고요. 이는 곧 상황의 적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잘 적응하는 경우에는 말을 듣지 않고 행동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목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말로만 하는 적응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요소인 평가를 다루겠습니다. 평가는 사건의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에튜드 상황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반응이라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동시에 나타나는 행동이 반응이니까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을 그 순간 정확히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다면 평가 없는 기계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짜 혹은 거짓이 되는 거죠. 에튜드 안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반응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삶에서는 모든 일이 여기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에튜드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훈련 모형 주인 없는 지갑에서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자 몇 개를 이어붙인 긴 의자를 만들겠습니다. 이 긴 의자는 한적한 공원의 벤치입니다. 공간과 의자의 관계를 상상해 보자고요. 벤치 아래에서는 두툼한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 지갑을 발견하는 사건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하시고요. 시간은 따뜻한 봄날 오후 3시경으로, 공간은 교회의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됐으면 한 사람씩 출발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잘하셨습니다. 12분 모두 다 각기 다른 평가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사실 전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갑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모른 척 하는데 신경이 집중됐어요. 저는 앞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저는 아예 앞 사람들의 행동을 안 봤어요. 일부러 지나가다가 지갑을 분명히 봤는데요. 나도 모르게 평소대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어요. 골치 아픈 건 딱 질색이라. 네, 이미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혹은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평가하고 반응하는 일이란 정말 어렵습니다. 간혹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나 사건을 평가하지 않고 미리 생각해둔 반응, 즉 행동을 할 때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더라도 여기, 지금의 순간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생각하고, 걷고, 바라보고 소리를 듣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집중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정해진 사건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평가는 지난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로 나아가는 집중을 지금 순간으로 잡아두는 훈련 과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적응과 평가를 합치면 배우의 연기가 됩니다. 한 인물이 하나의 상황에서 적응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연기 감상입니다. 이는 모든 연기 예술 장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한 편의 영화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은 적응과 평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영화의 주연 배우입니다. 여기서 교류를 더한다면 완벽한 삶의 과정이 되겠죠. 적응과 평가에 이어 교류를 다뤄보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닌 타인, 상대방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혼잣말도 말의 대상, 즉 상대방을 가집니다. 그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집중과 이완이 에튜드의 시작이 된다면 교류는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상대방과의 교류는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교류에서 앞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중이 교류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상대방에게 오롯이 집중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좋은 교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 훈련 모형은 고난이도입니다. 심지어 모형의 이름도 텔레파시입니다.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초능력 중 하나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거나 말없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텔레파시입니다. 혹시 여기에 텔레파시 가능한 사람 있나요? 가능했다면 여기 없었겠죠. 하지만 가끔씩 정말 미미하지만 친구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아침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노래를 갑자기 친구가 부른다거나 전화기를 보기 전에 누구인지 알기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텔레파시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초능력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린다면 이미 텔레파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사용하고 있는 능력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원자분들은 두 사람씩 짝지어 서겠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은 텔레파시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맞은편의 사람은 이를 받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송신과 수신이죠. 이후에 다시 역할을 바꿔 진행할 테니 편하게 순서를 정하세요. 지금부터 송신하는 사람은 수신하는 사람이 꼭 해줬으면 하는 동작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복잡한 동작 말고 간단한 동작을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문 열기, 의자에 앉기, 전등 끄기, 포옹하기 등의 간단한 동작들로요. 물구나무 서서 크게 한 바퀴 돌기나 화이트보드에 애국가 2절 가사 적기 등은 이미 초능력 수준이겠죠. 양손을 맞잡고요. 주의사항은요. 절대로 작게 얘기한다거나 표정으로 의사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송신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수신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계속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끄는 대로 힘을 빼고 따라가세요. 그쪽이 아니라고 버티지 마시고요. 수신하는 분은 상대에게 집중하며 그 행동을 직접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끝난 분들은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먼저 끝난 사람들을 의식해서 서두르지 마세요. 다시 상대방에게 집중하세요. 원하는 동작이 뭔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시작한 지 10초 안에 과반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사람이 끝나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여기 6쌍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과 이 훈련 모형을 진행했을 때도 그 결과는 비슷합니다. 시작한 지 10초 안에 과반수가 끝나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스스로들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물론 오래 걸려서 5분이 초과되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앉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상대방에 대한 집중력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생각은 미립자로 이루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걸 느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기 메소드도 있지만 그건 아직 가설에 불과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집중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통한 상호 교류와 소통을 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말 이외에도 호흡, 미세한 근육의 떨림, 분위기처럼 많은 교류의 매개체를 잇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중이 높아질 때 제가 말씀드린 말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감지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말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과학만이 존재하지 않고 과학이란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MH 체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초감각으로 인지하는 훈련법들을 연구했고 심리적 제스처란 메소드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기회가 된다면 달아보면 좋겠네요.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에 대한 집중도가 클수록 다양한 표현 매체를 느낄 수 있고 이것들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잘 교류하고 소통하는 연습이 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상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합적 에튜드, 집중과 이완, 상상, 관계, 자감의 에튜드의 내적 요소와 적응, 평가, 교류의 외적 요소들이 통합되는 것을 에튜드라고 한다. 이들 요소 전체가 내용이라면 에튜드라는 형식 안에서 통합되는 것이다. 내용이 없다면 형식은 의미가 없다. 박탄고프는 매 작품을 연출할 때마다 작품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형식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형식에다 내용을 끼워 맞추는 형식을 위한 형식은 그 누구에게도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 누구를 위한 형식이란 말인가? 잘 쉬셨나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5시간 동안 함께 달려왔는데 지친 기색 하나 없네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에튜드의 요소들을 다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죠. 이제 뭔가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에튜드까지 왔습니다. 이제 에튜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의미죠. 8가지 요소들은 에튜드의 형식 안에서 통합됩니다. 이들 요소들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이제 침묵 에튜드, 말 에튜드, 서사적 에튜드, 작품 에튜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에튜드들은 에튜드의 다양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에튜드의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 에튜드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걷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행동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에튜드 요소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이 에튜드의 요소들을 충분히 연습해야지만 그 원리가 최하됩니다. 연기는 예술의 장르 중 하나입니다. 예술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술의 결과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예술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품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술품을 감상할 때 혹은 예술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체험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연기 예술은 한 인물이 가상의 삶을 사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만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삶의 주인공입니다. 배우가 연기를 배우는 과정은 우리가 실제 삶을 잘 살기 위한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을 그리고 에튜드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배우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에튜드의 핵심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낡은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순간순간의 변화와 상대방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과 패턴을 버리고 순간을 살며 변화하기 위한 구체적 훈련 도구가 에튜드입니다. 순간을 사는 법은 무대 위나 삶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침묵 에튜드. 침묵의 상황은 세 가지가 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경우와 말하기 싫은 경우와 말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침묵의 순간이 다가오면 비로소 말의 가벼움을 경험하고 침묵의 무거움을 체험한다. 말이 없는 침묵의 순간은 모든 것이 정지된 순간이 아니라 말이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빠른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강렬한 순간이다. 에튜드의 요소들을 다루고 처음 시작하는 것은 침묵 에튜드이다. 무대에서 걷고 말하고 상대방과 교류하는 방법을 익힌 배우는 에튜드의 첫 단계에서 침묵의 상황을 만난다. 말을 아껴야 한다. 아니, 참아야 한다. 말이 자연스럽게 탄생할 때까지 수백 번 참다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말은 몸의 소리일 뿐 아니라 마음의 소리이기도 하다. 말은 사람의 여러 가지 표현 매체 중 하나일 뿐이다. 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표현 매체, 즉 언어로 여겨지고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대의 언어는 지금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달랐다. 신체 언어와 소리 언어는 함께 사용됐다. 즉, 몸동작과 말은 함께 그리고 동시에 사용됐다.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진정성을 가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말하기 위해 신체 언어를 감추고 소리 언어인 말만을 사용했다. 덕분에 더 많은 거짓 약속으로 사람들은 응집하며 더 큰 무리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즉, 사회가 형성되는데 말의 역할은 컸다. 하지만 반쪽짜리 언어인 말의 사용만이 늘면서 사람들은 속마음과 감정을 드러내는 신체 언어를 감추게 되어 결국 언어의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됐다. 가만히 서서 한마디 말은 하지 않지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침묵은 언어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순간이다. 제가 학부생일 때 동물 관찰을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동물을 면밀히 관찰하고 움직임과 리듬을 최대한 체화시켜 짧은 에튜드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철창에 갇혀있던 화가 난 고릴라를 관찰하고 발표했습니다. 에튜드 시작과 함께 무대 앞으로 빠르게 튀어나간 순간 관객석 맨 앞에 앉아있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고릴라를 연기하는 저를 보며 아가야 괜찮아 겁내지 마 라고 달래줬어요. 순간 제가 연기한 고릴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들킨 것 같아 더 거칠고 빠르게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가슴을 두드렸죠. 나중에 들었지만 그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했더라고요.